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방위 국가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국방부의 업무 보고는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안규백 장관의 업무 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국방정책의 방향과 실행을 한자리에서 살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중요하고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무감각해지기도 쉽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정말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다 수행해 주길 기대합니다. 곧바로 발표를 시작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강조해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 재건을 뼈대로 한 자주국방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추진의 기본 방향은 총 10개의 과제로 구성됐는데 12.3 불법 비상계엄의 사태로 훼손된 군에 대한 신뢰 회복을 출발점 삼아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 재건, 전방위 국가방위 태세 확립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뒀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되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합니다. 군이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는 전방위 국가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확실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국방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내세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AI와 드론 등 첨단 국방 분야에 대한 국방 예산 확대입니다. 국내 드론 산업의 생태계 발전과 50만 드론 종사 양성을 위해서 국산화된 교육용 드론 구매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는 국방 AI 인프라 구축하고 드론 운영 전담 부대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군이 첨단 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2040년을 목표로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중심으로 한 병력 절감형 군구조 전환의 기반도 마련할 것이라 덧붙이며 이 모든 것이 국내 산업과 경제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 단언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졌던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는 우리의 축적된 잠수함 건조 역량에 원자력 핵심 기술이 더해질 경우 독자적 건조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은 내년을 분수령으로 보고 모든 국방 역량을 집중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대전환을 통해 글로벌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목표로 K방산 수출 협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모든 내용을 경청한 이 대통령은 불법 계엄으로 많은 장병들이 상처를 받고 혼란을 겪었다며 헌법 가치 교육 심화를 주문했고 국방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업무 보고에서 나온 내용을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변화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업무 보고에선 방위사업청과 병무청 등 유관기관의 업무 보고도 진행됐습니다. 방산 4대 강국 실현을 위한 과제 제시부터 장병들의 생애 주기까지 우리 군의 다양한 주요 정책이 보고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안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 현황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기존에 있던 대규모 방산업체나 이미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방위 관련된 업체 외에 신규로 진입하기가 너무 어렵다. 네. 라는 지적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고 있겠죠. 이에 방위사업청은 중소, 벤처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방산혁신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수출 성과를 중소기업 지원으로 재투자한다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중소 벤처기업을 전 주기에 걸쳐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대기업 수출 성과를 중소기업 지원에 재투자하게 하고 동반 성장 및 공정 상생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체계 종합형 방산국가에서 기술 완성형 방산국가로 도약할 것도 제시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진국 혹은 개발도상국 위주의 방산 수출이 이루어졌는데 이젠 메이저 시장에도 도전하고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국가 역량을 결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R&D 혁신을 통한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국방과학기술연구원을 개편하는 등 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특히 우주, 항공 품목 등 선진국이 의존하고 있는 부품과 소재에 대해 국산화를 추진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병무청은 병역과 연계한 청년 건강과 진로 지원을 보고했습니다. 병역 판정 검사는 청년 생애 첫 건강검진인 만큼 마약과 성병에 대한 예방적 검사 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병역 진로 설계도 내실화해 병역과 진로와 같은 대학 교과도 확대해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국가보훈부는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주제로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군 경력을 호봉과 임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국가의 부상장병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엔 준보훈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세계 상위 군인 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 유치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KF 뉴스 안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 민간공항의 무한 통합 이전 문제가 관계 당사자 간 합의로 타결된 것과 관련해 함께 해법을 찾아낸 뜻깊은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대화와 연대로 마침내 합의를 이뤄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대통령실이 주도한 광주 군공항 이전 6자 협의체 첫 회의에서 광주 군 민간공항을 무한으로 통합 이전하고 김대중 공항으로 명칭 변경 등을 명시한 합의문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6자 협의체는 대화와 신뢰를 토대로 오랜 난제를 풀어냈다며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현안이었기에 합의는 더욱 각별한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합의는 지역사회를 갈라놓았던 갈등을 대립이 아닌 협력으로 충돌이 아닌 상생으로 전환한 모범 사례가 될 거라며 이번 경험이 전국으로 확산해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가 18일 용산 국방부에서 핵 추진 잠수함 범정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범정부 협의체는 핵 추진 잠수함 사업이 군사, 외교, 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 사업임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 10개 관계부처와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 요소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습니다. 국방부는 잠수함에 대해 다양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고려하고 범정부 협의체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우수 혁신 제품의 신속한 도입을 위한 국방 분야 혁신 제품 지정 제도를 신설하고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18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따라 국방부는 범정부 혁신제품 지정부처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기업으로부터 제안받은 기술과 제품에 대해 혁신 공공성 평가를 거친 후 기재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우수 혁신제품으로 의결되면 3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내년 1월 초까지 관련 지침의 제정을 완료하고 세부 운영 계획을 마련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진영승 합참의장 주관으로 정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AI 등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한 미래 전장 대비 방향이 주요 논의로 다뤄졌습니다. 박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회의는 전통적인 위협 대응을 넘어 AI 기술 발전이 군의 작전 방식과 지휘 체계에 가져올 변화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회의엔 군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해 AI 기술과 첨단 과학 기술이 작전 수행과 의사결정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AI 기반 의사결정과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가 미래 전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이를 실제 전투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와 작전 개념, 지휘 통제 체계의 정비가 뒤처질 경우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획득 체계도 개방형으로 그리고 오픈 아키텍처 형식으로 신속히 변환하여 이를 교리와 절차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의를 주관한 진영승 합참의장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변화의 과정에서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합참이 아주 큰 변화의 시기에 다시 국민들께 신뢰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문위원님들이 좀 더 많은 고언과 조언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자문 의견들은 향후 군사 전략과 전력 발전 논의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합참은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실제 작전 개념과 전력으로 구현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KFN 뉴스 박준혁입니다. 해군 순항훈련 전단이 105일간의 순항훈련 임무를 마치고 진해군항에 입항했습니다. 전단의 핵심 함정인 한산도함은 최초로 순항훈련 전 구간에 단독 항해하며 장거리 항해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침내 긴 항해를 끝낸 순항훈련전단이 진해항에 들어섭니다. 승조원들은 겨울바다처럼 깊은 해저색의 정복과 대비되는 밝은 얼굴로 환영단을 맞이하고 그들을 기다리던 환영단들은 더 큰 환호로 승조원들을 맞이합니다. 해군작전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입항 환영식은 순항훈련전단 소속 장병과 사관생도,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순항훈련은 해군 창설 80주년을 맞아 해군사관학교 80기 사관생도 137명과 승조원 등 350명, 4,500톤급 훈련함 한산도함이 참가했습니다. 한산도함은 올해 순항훈련 전 구간을 최초로 단독 항해하며 우수한 교육 실습 지원 능력과 장기간 원양 항해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사관생도들은 항해 기간 중 손상 통제와 전술 실습, 방문국 해군과의 연합훈련 등 강도 높은 군사 실습을 통해 초급 장교로서 갖춰야 할 임무 수행 능력을 길렀습니다. 사관생도 교육훈련과 함께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서 참전국을 방문해 참전국가에 대한 감사와 도움의 메시지를 전하는 등 군사외교 활동에도 성공적으로 이바지했습니다. 지난 9월 5일 진해항에서 출항한 순항훈련전단은 105일간 미국을 시작으로 뉴질랜드와 호주, 싱가포르 등 9개국 10개 항을 방문하며 해군 순항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해군 순항훈련전단은 105일의 항해는 끝났지만 이번 훈련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국민의 필승 해군을 향한 힘찬 항해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국군 체육부대가 창설 이후 처음으로 민관군 체육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상호 협력 행사를 열었습니다. 체육을 매개로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현장에 신소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군 선수들과 각 종목을 대표하는 민간 체육 관계자들이 한 공간에 모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함께 뛰는 국군 체육부대 미래를 향한 동행을 주제로 체육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저희 부대가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들과 함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생각하고요. 또 미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들이 오가는 그런 뜻깊은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각 종목별 협회와 시도 체육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민간군 이렇게 체육 관계자들이 한 번에 다 모이는 자리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소통해야지만 한국 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끝까지 국군체육부대와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와 환영사에 이어 종목별 체육 발전에 기여한 단체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도 이어졌습니다. 이게 소통이 시작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군대 생활을 하면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무대를 마련해 준 게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재능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체육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부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군체육부대는 이번 행사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민관군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정례적인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체육을 통해 하나로 연결된 민간군 국군체육부대는 이번 동행을 계기로 국민과 함께하는 군체육의 새로운 미래를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육군 5군단이 선배 전우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6.25 전사자 발굴 유해에 대한 합동 연결식을 거행했습니다. 부대는 9개월에 걸친 유해 발굴 활동을 마치고 39의 유해를 봉안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육군 5군단이 지난 17일 사령부 승진체육관에서 6.25 전사자 발굴 유해 합동 연결식을 거행했습니다. 행사에는 유해 발굴 작전에 참가한 부대 장병과 지자체, 보훈단체 관계자 등 260여 명이 함께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자 남편, 아버지였을 선배 전우님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었고 지금의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 승진 전우들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군단은 지난 1월부터 철저한 자료조사와 고증을 바탕으로 연천 진명산과 화천 광덕산, 포천 고송성리 일대를 유해 발굴 작전 지점으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부대는 6.25 전쟁 당시 전투가 벌어진 격전지를 중심으로 지난 3월부터 9개월에 걸쳐 유해 30구와 탄약류, 보급품 등 9,887점의 유품을 발굴했습니다. 특히 연천 진명산 일대는 2012년부터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돼 지금까지 429구의 유해가 발굴됐으며 올해도 26구의 유해가 발굴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가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서 단순한 추모를 넘어 역사적 책임감과 국방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매우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사자들의 정신을 단순히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매 순간 충실함으로써 그 뜻을 실천해야 합니다. 합동 연결식을 치른 39의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위치한 국방부 유해발굴단에 봉안됐습니다. 10여 년간 1,100여 구의 유해를 발굴한 5군단은 내년에도 호국영령의 영면을 위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이어서 안승회 기자의 군구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엔 전군 유일 수령대대 장비운용부사관 김하정 중사의 하루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이천에 있는 육군 7공병여단 수령대대에 나와 있습니다. 궁금해 이번 시간 주인공은 한국형 자주도화 장비 수령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수령은 평소에는 차량용으로 기동하지만 도하 작전이 시작되면 문교나 부교로 전환해 장갑차와 전차의 기동로를 만드는 수령 양용 장비입니다. 잠시 후 수령을 직접 운용하는 수령대대 김하정 중사를 만나 수령의 전개 과정과 조종 노하우 그리고 도하 작전의 핵심 역할까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안승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수령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김 중사님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후증! 안녕하십니까. 전군 유일 수령대대에서 임무 수행 중인 중사 김하정입니다. 수령 장비의 특징과 성능을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자주도화 장비 수령은 2024년에 우리 육군에 최초 전력화되어 아군 전투부대가 강 또는 하천 장애물 조우 시에 도하 공격 작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도하 장비입니다. 작전 반응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운영하는 인력이 굉장히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좀 체감하시기에 어떠세요? 기존 도하 장비인 RBS 부교 같은 경우엔 많은 차량과 많은 교절이 이동하여 문부교를 구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주도화 장비 수령은 장비만 가서 바로 문부교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고 시간 같은 경우에도 약 70%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주행할 때 일반 차랑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일반 차랑 가장 큰 차이는 길이감입니다. 장비 폭과.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길이 13m, 폭 3.5m의 크기를 가진 장비이고 길이는 대략적으로 대형 버스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 상태로 바로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속도로 그냥 바로 들어가요? 네. 지금 물에 들어온 거예요? 네, 지금 물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양쪽에 폰천이 모두 좀 열리게 되면 장비가 살짝 밀어 뜨게 됩니다.
그러네요. 장비 툭 뜨네요. 그죠? 맞습니다. 이 장비는 운교 기준 약 63톤을 적재하고 1시간에 10km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 상태에서도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을 시청하고 있을 국민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우선 우리 군인은 전후만 각지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임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보다 더 열심히 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군대로서 항상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열심히 임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차 강국 독일에서 30여 년 만에 새로운 전차가 등장했습니다. 첨단 기술로 무장한 독일의 2AA 공개로 인해 다시 한번 전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첨단 무기 등장으로 전차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군이 전차를 개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차 강국 독일에서 30여 년 만에 새로운 전차가 등장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실 독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군에서는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전차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는데요. 세계 각군이 차세대 전차 개발에 주력하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첨단 무기의 발달과 함께 지상전의 왕자라는 명성이 점차 퇴색되어가는 전차.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군에서는 기존 전차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전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차는 신속한 기동력과 주포의 막강한 화력이 중요한 요소였다면 차세대 전차는 한 발 먼저 위협을 탐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을 높인 것이 주요 특징이라는데요. 제 아무리 대전차 무기가 전차를 위협해도 결국엔 요충지를 확보하는 핵심 전력은 전차이기 때문에 세계 각군에서는 전차 개발을 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계 각군에서 현대전 그리고 미래전을 대비해 개발 중인 전차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독일의 한 방산업체에서 레오파르트 2A8이 공개됐습니다. 레오파르트 2A8의 가장 큰 특징은 대폭 향상된 방어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의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을 탑재해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을 실시간 요격할 수 있고 360도 전장 인식 장비를 통해 포탑 위협 탐지와 대응을 극대화했습니다. 또 주간 조준경과 열화상 조준경이 통합돼 전장 인식 능력이 강화됐고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장착된 새로운 파노라마 잠만경도 채택될 예정입니다. 무장으로는 120mm 주포와 7.62mm 기관총 2정을 기본 무장으로 갖췄습니다. 독일군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123문의 레오파르트 2A8을 인도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기존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중량과 연비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전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전차 M1 E3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M1 E3는 무인 포탑을 채택해 포탑 외부 노출 없이 모든 조작이 내부에서 이뤄지고 자동 장전 장치 도입으로 승무원은 기존 4명에서 3명으로 줄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작전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M1 에이브람스 전차에서 가장 부담을 주었던 중량과 연비 문제는 추진 체계를 변경해 걱정을 덜 예정인데요. M1 E3는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채택해 전차 중량을 줄인 데다 연료 효율을 약 50% 개선시키는 동시에 열신호와 소음을 줄여 탐지 회피 능력도 높이는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AI 기반 전투 지원 체계는 표적의 위협도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해 대응합니다. 미군에게는 M1 E3가 단순한 화력 강화가 아닌 전장 전반을 고려한 통합적인 생존성과 유연성을 갖춘 차세대 플랫폼으로 평가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첨단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전차 K3를 개발 중인데요. K3
K3의 가장 큰 특징은 전차 전체를 스텔스 설계로 구현한다는 점인데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한 스텔스 설계로 적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고 고무궤도 적용과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로 소음과 진동을 줄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포는 130mm 고압 활강포로 파괴력은 기존보다 크게 높이고 자동장전 장치도 탑재해서 승무원을 2인에서 3인으로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드론 연동 운용 체계와 원격 사격 통제 체계, 차세대 능동 방어 장치까지 장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향후 K3는 수출을 염두에 두고 세계 기준에 맞춘 설계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차세대 전차는 기존의 단순한 화력 중심 무기에서 벗어나 미래 전장에 최적화된 스마트 전투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체계의 업그레이드를 넘어서 미래 전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치열한 기술 경쟁이라 할 수 있는데요. 누가 먼저 지상전을 호령하는 핵심 전차로 급부상하게 될까요? 앞으로도 그 변화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손성락 공군 참모총장이 18일 산미사일 방어여단 예하 수도권 미사일 방어부대를 방문해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손 총장은 패트리어트 운용 현황과 동계작전 대비 및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빈틈없는 경계, 방공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 멧돼지 여단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 동안 경북 포항 일대에서 산악 종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장병 260여 명과 상륙기동 헬기 마리논, 차륜형 장갑차 등이 투입돼 산악작전과 제병협동 수행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됩니다. 부대는 국면별 예행 연습과 위험성 평가로 동계 환경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광역시가 2029 인빅터스 게임 최종 유치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인빅터스 게임은 전쟁, 부상 등을 겪은 상위 군인의 재활과 도전을 응원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입니다. 인빅터스 게임재단은 18일 대전광역시를 포함해 미국 샌디에이고, 덴마크 올보르 등 3개 도시를 최종 유치 후보지로 발표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내년 7월경 현지 실사와 경쟁 프리젠테이션 등을 거쳐 결정됩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를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껴 있었습니다. 기온이 올라 안개가 걷히면서 전국의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서부부터 점차 구름이 유입되면서 전국에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되며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대부분 지역으로 10도 이상의 기온이 나타나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0도, 사천은 영하 5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광주는 15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주말인 토요일 오전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후 일요일부터 한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23일 오전부터 24일까지 전국적으로 한 차례 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